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INTJ, ESFP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난 후 당신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MBTI 유형에 끼워 맞춰서 했더니 삶의 어려움이 전부 다 없어지던가요? 에이, 그냥 재미로 알아본 거라고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알기, 별자리에 따른 성격 알기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마음을 명쾌하게 알려줄 제대로 된 검사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의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차별화된 검사, WPI 검사. 이러한 WPI 성격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치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WPI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을 통해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심리 상담에서의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어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초석을 다져보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는 부분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가 저희 상담실에 와가지고 미래 CEO를 꿈꾸면서 현재 자신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며 또 미래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제가 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빨리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좀 더 체계적으로 본인이 CEO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상담 사연을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그 상담을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게임 회사를 만들고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은 참 미미한 게임 회사죠.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사실은 제가 20년, 거의 25년 전에 처음 그 넥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게 바람의 나라라는 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 게임 회사를 알게 됐고 또 그 게임 회사에서 바람의 나라를 만든 사람은 송재경이라는 친구가 만들었는데 송재경이라는 친구가 넥슨이라는 회사를 만든 김정주라는 그때는 사장이었죠. 김정주 대표하고 친구고 같이 게임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게임 회사를 지금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까지 만든 그 김정주 대표가 나중에는 회장도 되고 죽을 때 직함은 특별한 경영적인 역할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넥슨 코리아가 어쨌든 넥슨과 관련된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해서 김정주 이사라고 다 호칭을 하더군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넥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될 때는 김정주 대표였어요. 그래서 김정주 대표가 넥슨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 그때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작지는 않네요. 저 선릉역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다가 벌써 25년, 거의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러면서 이 30대에
참 그러고 보니까 묘하네요. 마치 김정주 그 대표가 30대 대표로서 막 활동하는 그 시점, 그리고 시간이 거의 한 25년쯤 지났을 때 30대에 딱 된 젊은이가 저도 기업의 CEO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읽어주는 상담을 하는데 25년 전에 그런 파릇파릇한 젊은이로서 이 기업을 시작하는 그 김정주 씨가 지금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일궈놓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 그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 건가? 심리학자로서, 심리 상담가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치 저희 소명처럼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사연을 또 보내오셨네요. 한국 제2의 부자 김정주의 자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이 아주 긴 사연인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가지고 마치 김정주 이사의 자살과 관련된 그분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죽게 되었는가, 죽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거의 자학의 끝판왕, 자해하는 상황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읽는 것이 바로 이분이 참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살 사람들은 이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각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과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면, 이분은 단순히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가족에게 남긴 게 아니라 그 돈과 돈으로서 진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놀라운 의미 있는 그런 거를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은 그래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이분의 심리 부검을 제가 황심서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미 구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분은 가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황성인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쫓아다니던 넥슨의 창업주의자 회장 김정주 씨가 향년 54세로 사망했어요. 한국 부자 순위 2위인 그가? 한국 부자 순위 2인 그가 죽었다는 건 한국 부자 순위 1위도 죽는데, 이분 대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부자는 안 죽는다, 또는 부자는 엄청 돈이 많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연을 보냈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읽히네요. 예. 유가족도 그렇지만 참 많은 이들이 황당해 하는데요. 황 박사님께서 김정주 씨 자살에 비추어진 2022년 한국인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렇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도 이렇게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은둔의 CEO, 괴짜 천재라 불리던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죽어서도 참 답답하고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 사회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박사님, 고인에 대한 진정한 애도를 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게요. 사실 고인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그 죽음을 빨리 잊어버리고 마치 없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의미, 또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가졌던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긴 게 김정주 이사는 살아생전에 자기를 부자라 취급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받기가 참 힘들었구나. 왜냐하면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나서 같이 뭐 와인을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더라. 와인도 아주 비싼 거를 마실 줄 알았더니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저렴이 버전을 사더라. 이거는 부자기 때문에 무슨 셔또 마똥 하는 똥똥똥 하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밥 먹을 때 먹어야 되고 그냥 테이블 와인 2, 3만 원짜리 4, 5만 원짜리 뭐 김정수 씨가 4, 5만 원짜리 마셨겠어요. 적어도 10만 원 단위는 넘어가는 걸 마시지 않았겠어요. 저같이 뭐 제가 유학생 시절에 와인 마실 때의 기준은 5불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박사 받고는 10불을 넘지 말아야 된다. 교수가 되고는 20불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인데 그 기준은 뭐 돈에 이 항상 제한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주 씨는 그럼 돈의 제한이 없으면 뭐 항상 뭐 수천 불, 수만 불짜리 와인을 마실 거다. 그거 상당히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돈에 제한이 없는 사람일수록 평소 자기가 즐겨 마시던 거나 어릴 때 자기가 편하게 마시던 음식이나 와인이나 이런 걸 접하는 거지. 갑자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푸아그라만 마시거나 그것도 상한 간이나 뭐 또 그 다음 또 비싼 음식 뭐가 있어요?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만 먹든가 아니면 불도장만 먹든가 그럴 거라고 믿는 거는 사실 돈에 항상 쪼들리고 사는 사람의 심리지 이 돈과 자기의 삶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정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돈이 많든 적든 돈과 나의 삶은 상관이 없다라고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제가 20불짜리 와인을 뿌듯하게 사서 마시는 그 시점부터는 조금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20불짜리 와인을 사서 마시나 5불짜리 와인을 마시나 20불짜리가 5불짜리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요. 5불짜리는 거칠어요. 진짜. 어떤 분 표현을 하면 이걸 마신 내가 차라리 소주를 마신다. 그렇죠. 진로 소주에서도 와인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참 무식한 소리라고 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죽고 나서도 기사에서도 그게 전혀 안 나오고 그 다음 기사에서도 나오는 게 괴짜, 언둔 뭐 어쩌고저쩌고 이분은 자기가 괴짜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든지 언둔은 본인은 언둔 안 했거든요. 본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대로 자기가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를 언둔이라고 표현하면 참 열받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통념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거나 또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을 때는 대개 돈이 많은 사람은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 눈치 보고 하는 언론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언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둔하는 부자는 대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가 이상하거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 거다 이런 식의 또 이 통념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김정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다
뭐 예를 들면 넥슨이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큰 회사가 됐다라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 그 틀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또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기가 산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이 위기감과 또 자신이 사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년 전에 뭐 제가 그 회사 다니는, 그래도 이 김정주 씨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어때요? 그러면 항상 누구나 이구동성을 하는 게, 돈 되는 게임 찍는 데에는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데에는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분은 게임을 어떻게 바라본다든지 게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분이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집 자식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넥슨은 돈슨이라는 욕까지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분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해더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또 던졌네요. 자, 1번 질문 해주세요. 자산 규모 15조에 해마다 매출 수익이 2조 원인 회사의 CEO. 그러니까 15조의 돈은 이미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마다 2조씩 돈이 쌓여가는 이 엄청난 부자가 자살했어요. 아니다 달까 이런 댓글들이 보였어요. 저 돈 있으면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헉, 15조 부자가 자살을 했다고? 그 돈 다 주고 가지. 돈 많이 벌고 엄청 쓰고 죽었으니 하는 없겠네. 에이그, 작년에 회사 매각 실패하고 코인으로 재산 날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네. 이 댓글 작성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댓글을 작성했는가? 뭐 이미 제가 이야기했죠. 결코 부자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이분이 통장 잔고가,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공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분은 돈에 찌질한 인간의 원단의 마음으로, 돈신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주 씨가 사실은 뭐 씨라고 이야기하거나 이사라고 이야기하거나 존칭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냥 김정주 이사, 김정주 씨 다 제가 편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부자를 네가 뭐 니는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씨라고 니하고 같이 동급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봐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높여주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거는 돈신을 모시는 분이나 할 짓이지 그냥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돈 있으면 나는 절대 자살 안 한다. 헉,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김정주 이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는 관계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사는 이유고, 돈 많이 벌기만 하면 행복해지고 잘 살 거라고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조 부자가 자살했다고 그 돈 놔주고 가지, 이분은 거지 근성이 뼛속같이 DNA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조 돈을 또 그냥 자기가 받기만 하면 받는 그 순간에 이분은 심장마비로 아마 같이 황천길을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마 안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면 여러분도 마음 일대 주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댓글 중에 이런 것들도 눈에 띄었네요. 우울증인가? 저런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나? 라는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타인의 감정을 질병으로 보려고 하죠? 내가 우울하면 우울증, 화나면
또 분노 조절 장애라고요? 이 방구석 의사들이 이 TV에서 본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병명 붙이는 거에 몇 번 익숙해지면 지가 의사라고 생각해서 모든 인간의 감정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서 병명 붙이는 거. 사실은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 이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조금만 그 사람이 우울하게 보이고 또 약간 발작적인 감정 폭발 이러면 그거를 딱 무슨 쩡쩡쩡쩡 하면서 병으로 이름 붙이는 게 의사의 마치 특권인 것처럼 전문가 행세하는 것처럼 한 거는 참 잘못한 짓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아픔 또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아프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병이라고 진단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아픈 거는 전부 다 몸의 문제야. 신체에 이상이 있으니까 아픈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의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살아있는 증거, 시체가 아니고 생명체라면 느끼는 게 감정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 참 역설적이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는 내 신체가 잘못됐거나 신체 기관이 이상하거나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지 그것이 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미 이 분명한 진리를 2500년 전에 병과 아픔은 다르다라는 것을 부처님도 이미 아셔가지고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4가지 고통, 아픔이라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생, 그리고 나이 드는 거 노, 그 다음에 아픈 거 병, 죽는 거 사. 그런데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놓은 의학이라는 게 놀랍게도 이 부처님 말씀 이 아픔을 전부 다 병으로 만든 그리고 생로병사 이 4가지를 전부 다 병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서비스로 만든 놀라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게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 병이 아니라는 거 이 간단한 진리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뭐 김정주 이사의 심리부금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아픔이 정체도 모르고 그 모든 거를 병이라고 돌려가지고 마치 몸의 문제로 생각하는 희한한 바보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상황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거는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는 아픔 또는 마음의 아픔 같은 거 조금 더 겪지 않고 살 거다라고 하는 돈신을 바라는 이 세상, 이 시대의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연에서는 설령 가족들이 우울증을 먼저 언급했다 하더라도 김정주에게 조금이라도 편견이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해 이유를 찾는다면 왜 우울했을까요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참 훌륭한 질문을 했어요. 가족도 황망한 상황에 뭣도 모르고 의사가 이 병명 붙이는 이 시대 트렌드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인은 참 본인의 삶에 있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해서 적어도 유가족으로서 애도하는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지. 참 저도 안타까웠어요. 이 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구절을 보면서 가족은 안타깝게도 이분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이분의 마음을 아는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황망한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병에 그냥 결과로 죽은 거로 알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할 때 오마이갓, 이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가족의 관심의 대상조차 못된 그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까지 생겼는데 그거는 이분의 가족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급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족이 표현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방구석 의사 놀이에 상당수 사람들이 바로 돌입하는 걸,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의사들이 방구석 의사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으니까 배운 만큼 써먹는데 뭐 그게 어떡하겠어요. 박사님, 벤처 성공 신화의 완벽에 가까운 모델인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넥슨의 주인 김정주. 그의 자살은 김정주의 어떤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참 너무 광범위한데, 자살이라고 그러면 되게 살자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살 의미가 없다, 사나 죽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가 겪는 마음의 아픔, 고통을 끝나는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뭐 그 마음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니? 내가 그럴 때 뭔 소리야, 야, 네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뭔데? 한번 들어보고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내 살 이유로 삼아가지고 계속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분은 아마 살겠죠. 그리고 이분한테 뭐 그 친구가 됐던 서성이 됐던 뭐 가족이 됐던 아니면 지인이 됐던 아니면 저같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가요? 죽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나 사나 마찬가지라면 일찌감치 죽으시지 지금까지 사셨어요? 지금까지는 본인을 살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본인이 내가 넥슨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넥슨이라는 회사를 일본에 상장시켜가지고 몇 조 원에 부자가 되는 것이 본인이 사는 이유였어요? 아니었죠, 당연히. 그럼 지금까지 살 때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 김정주가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번듯하고 멋있게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나대로 살아있음을 사람들한테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거 그 의미를 충분히 달성했나? 네, 달성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제 부자라고 그러고 나를 보면 지극히 존경하는, 마치 조선시대 허생이 백만금을 모아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와, 그러네요. 차라리 그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지 않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면서 내가 이 즐거운 게임 세계를 만들듯이 대한민국을 즐거운 게임 세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나왔다면 아마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 더 나왔어도 아마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제2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미테랑인가? 마카롱인가? 마크롱,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그럼요. 저는 정치, 권력 이런 인간들 보험 정도는 생각을 해도 내가 그 동네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 그래도 본인은 생각이 없어도 그래도 열받지 않으세요? 그 정치권이 있는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이 쫓겨나고 하는 그 와중에 본인도 도매금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인 고초를 겪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뭐 기업가가 아니라 또 게임 세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본인이 회사 운영하듯이 얼마든지 괜찮게 잘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다 장관들 시키고 국무총리 시키고 본인은 뭐 하루에 한 번씩 그거 하고 대통령이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온갖 의례적인 그런 것도 그냥 국무총리 다 보내면 돼요. 꼭 대통령이 나서야지만 해결될 문제. 사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통령이 없어도 대한민국 경제 잘 돌아갔고 국방 튼튼하게 지내는 거 이미 경험했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이번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이 나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 원단으로 경험했잖아요. 이 장면은 제가 혹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한 1, 2년 전에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열받고 우울한 심정을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라도 또 혹시 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상상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걸 이야기했으면 이분 자살했을까요? 네, 자살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를 두 분 다시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재밌잖아요. 이분도 자살 안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사연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김정주의 자살 이유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김정주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걸까요? 진경준 검사 스폰서 논란 및 검찰 수사, 가까운 지인들과의 결별, 몇 년 전부터 알았다는 우울증,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빨아간다, 돈 되는 건 다 한다는 돈슨이라는 비난, 게임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처럼 보는 정신과 의사, 학부모,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 최근 주식 및 코인 투자의 실패. 참 이 이야기들이 김정주의 자살 이유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참 김정주 씨의 마음을 누구도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김정주 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원단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네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김정주 씨를 삶에 있어서 참 마치 폭풍우처럼 또는 때때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또는 이 봄날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이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거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최근 주식 및 코인 투자의 실패. 와, 이거는 그렇죠. 뭐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00억 날렸다. 이거는 사실 저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한 1억, 2억 날렸다. 뭐 집 짓다가 나쁜 이 사기 시공하는 동창한테 뜯겨가지고 빚을 엄청 졌다. 뭐 이런 거는 저 인생에 상당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가 되지만은 김정주 이사한테 그거는 그냥 있거나 없거나 본인한테는 표시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의 정책, 본인은 게임이 좋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했지만 정작 김정주 씨가 한 가지 본인이
살면서 못했던 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세계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 또 게임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때 이 게임의 경험이라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에 동네 골목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고 부모 세대들은 서탑판에서 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오락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가, 그런 것들을 꼭 20년, 30년 살지 않더라도 게임 세계에서 1년, 2년 경험을 하고 게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한평생 경험하는 거를 내가 1, 2년 사이에 게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치 인생의 축소판, 게임 세계에서 1년, 2년 경험을 하고 게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한평생 경험하는 거를 내가 1, 2년 사이에 게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치 인생의 축소판, 또는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때 이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새로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이다. 왜냐면 우주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뭐 몇만 광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주를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초광속이라고 합니다. 초광속, 그거는 허접한 거고요. 이거를 제가 스타트랙을 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제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이 급한 이 롱텀 메모리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웜홀 이런 건가요? 그쵸, 워홀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이 게임의 경험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단순히 게임 세계를 해서 우주 그걸 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알려준다고 게임 세계의 경험과 현실 세계의 경험, 그걸 소설가가 또 하다가, 그 소설가는 지난번 박근혜 정권 그 먼지털이 할 때 엉뚱하게 최순실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그 사람도 대학에서 잘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저는 대학에서 잘렸지만 감옥은 안 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같이 게임을 연구하면서 게임 세계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다 니는 감옥까지 갔으니 네가 더 불쌍하다 뭐 이렇고, 저는 감옥은 안 갔을 것 같은데 잘린 공통점인데, 그때 저 친구하고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그런 저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주 씨 자살 이후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게 태풍을 겪었다든지 소나기를 맞았든지 그 정도는 있지만 진짜 죽은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진짜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왜냐하면 김정주 씨 자살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또는 내 스스로 살 의미를 못 느꼈다, 또는 살고 싶은 마음, 누구도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못했다. 뭐 네가 살 이유는 네가 찾아야 되고, 네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죽는 것밖에 수가 없지. 그래서 자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은둔의 CEO라는 별명답게 개인 김정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참 없었어요. 그나마 2015년에 출간된 플레이라는 책에는 넥슨의 역사와 관련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책 부제는 게임 키드들이 모여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까지 넥슨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제 눈에는 게임 키드였던 김정주는 어른이 되어 기업 성장 실전 게임에 완전 빠져들었다라는 말로 읽혔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김정주 이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네요.
플레이라는 책 여기에는 넥슨의 역사와 관련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게임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고 또 저도 그 연구를 하면서 이 게임 키즈라고 이야기하는 게임 회사를 만든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송재경 씨는 10번 이상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김택진 씨 그 다음에 넥슨의 김정수 씨인데 한편 신기하게도 제가 김택진 씨나 송재경 씨는 여러 번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김정주 씨는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딱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두 마디 그냥 주고받는 수준이었고 김정주 씨는 바쁘다고 일찍 일어나서 나갔고 그리고 사실은 식사 시간은 제가 다른 게임 하시는 분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저하고도 그냥 아는 체 하는 수준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분하고 직접 당신이 게임 회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회사를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사회적 존재로 또 당신이 만드는 게임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그 게임이 사회의 주류 문화 콘텐츠가 됐을 때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게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게임 세계를 통한 경험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게임 세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게임 세계 속에 심어 놓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다면 저는 사실 각각의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어떤 게임이 돈 되는 게임이고 대중한테 인기 있는가 그것밖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돈은 많이 벌었으나 내 마음은 내가 왜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지도 몰랐을 거거든. 분명히 내 특성상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두 번 다시 나를 안 보겠다고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징글징글하게 그 상황을 봤잖아요. 죽어도 죽었다고 이야기 못하고 산송장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더욱 이 책에 실린 김정주의 인터뷰 중 제가 어디까지 넥슨을 끌고 갈지는 잘 모르죠. 제가 10년쯤 더 하고 나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갈지도 모르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길을 몰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늘 있죠. 어떤 답을 선택할지가 고민이죠. 회사의 100년 되게 큰 그림은 이미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년을 못 사니까 아실 뿐인데 욕심은 나요. 이 대목에서는 이미 100년의 미래 중 큰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된 회사. 아이고 이 친구 회사에 100년 대개는 다 있고 자기가 100년을 못 사니까 어려울 뿐인데 욕심이 나요라고 하는데 본인의 행동은 100년을 살기는 그냥 50년 정도 살고 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 친구가 회사의 100년 되게 큰 그림은 이미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삶의 저 개인의 삶의 그림은 50년짜리도 지금 겨우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네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길을 몰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이디얼리스트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정답이 있고 저 정답을 찾아가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리얼리스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돈신을 모시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나는 죽는 그날까지 그 돈을 쫓아가리라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처음에 어릴 때의 마음이나 게임을 할 때 또 이 기업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그리고 거대한 게임 회사를 만든 이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결코 리얼리스트 아니에요. 리얼리스트와 거의 반대인
아이디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의 원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나온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다면 이분은 본인이 M자형의 아이디얼리스트의 로맨티스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스로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원단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100년을 못 사니까 아쉬울 뿐인데 욕심은 나요. 이게 리얼리스트의 마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고 보니 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나 그런 제목의 책이 이런 분들한테는 마치 100년에 대한 인생,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처럼 이 정답 창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100년의 미래 중 큰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된 회사는 결정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회사를 만든 본인은 자기 삶에 대해서는 10년도 결정 보지 못하고 아마 2015년에는 본인의 마음을 거의 상실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게 읽히네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 미래도 김정주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김정주의 기업 성장 게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늘 꿈꾸던 제2의 디즈니였을까요? 디즈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봐요. 어떻게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 볼까 싶죠. 근데 이건 길도 안 보여요. 그저 디즈니를 찾아만 가는 거죠. LA에 갈 때마다 노크하고 맨날 찾아가죠. 그래도 요즘은 연락하고 찾아가면 밥은 사줘요. 네, 이거는 김정주 씨가 본인의 진짜 성공하게 만든 그 아이디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원단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디얼리스트나 로맨티스트는 멋진 이상적인 회사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얼리스트가 기본된 사람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디즈니야말로 현재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회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넥슨은 그 디즈니와는 확실히 다른 회사로서 발전할 겁니다. 최고로 좋은 회사가 아니라 넥슨은 넥슨이어야만 할 수 있고 넥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저가 넥슨이라는 회사, 게임 회사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김정주가 원래 본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 볼까 싶죠. 이거는 이상적인 거를 내가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쫓아가면서 나도 언젠가 저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리얼리스트의 원단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아이디얼리스트로 남들과 다른 탁월한, 소위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야, 애플은 삼성 같은 그런 회사가 돼야 돼. 삼성에서 노는 핸드폰, 삼성에서 노는 워치, 그거에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삼성,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애플이 삼성 보고 우리도 삼성처럼 돼야 돼. 그런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어도 안 나왔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애플이 어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지만은 안타깝게도 김정주 이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2015년 이 책이 나오는 그 시점 또는 이미 그 전부터 아마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 속물적으로 또는 돈 많이 벌고 큰 회사, 멋진 회사가 되면 최고로 자기가 잘 산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게임 회사를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 회사를 내세워서 투자 일본의 손마사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의 미래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누구든 만나주면 무조건 만나요. 가서 아무거나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 울면서 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노하우가 궁금하니까 가끔 심각하게 만나자고 하면 오히려 안 만나줘요.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해야 만나주죠. 잠깐 LA에 들렀는데 갈까? 와? 이런 식으로요. 사실 멀리 있는데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커피 한잔 하려고요. 이렇게 김정주는 이런 방식으로 제2의 디즈니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진짜? 네, 제2의 디즈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는 그냥 본인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 상황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김정주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분이 이거를 적었을 때 안타깝네요. 그렇죠. 인터뷰한 분이 김정주 씨,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했는데 당신이 디즈니를 본인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하우를 구글하듯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게임 세계를 만들고 세계적인 게임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 당신만 쪽팔리는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이 기업인을 만드는 한국 사회에 사는 저도 되게 쪽팔리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저로서는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나가다가 LA 디즈니 가가지고 디즈니가 현재와 같이 되는데 거의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나는 지난 10년의 시간에 디즈니에 필적할 만한 게임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나 사용 시간을 보면 디즈니보다 더 많은 지금 문화 콘텐츠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디즈니가 하지 못했던 21세기 비즈니스를 이미 넥슨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그거를 배울 생각을 좀 안 하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해줬다면 김정주 씨가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 이런 거지 근성을 보여주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노하우든 경험이든 그게 뭐든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없었으면 이걸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너무 돌아가신 분한테 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분 진짜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인터뷰에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를 통해 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제 삶이라고 믿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결국 제가 스스로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정된 것 중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플레이라는 책의 등장인물 소개란에는 김정주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기업의 부품이 되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새롭게 재미있는 일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 후 21년 넥슨이 글로벌 컨텐츠 기업이 된 지금까지 회사 안, 책상 앞에 있던 시간보다 회사 밖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닌 시간이 더 많다. 네, 이거는 플레이라는 책을 쓴 작가 아마 틀림없이 기업 인물 탐방 전문 작가가 이걸 쓰는데 이 작가가 리얼리스트의 원단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리얼리스트가 이 생각하는 통념적인 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기업인과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소재를 찾고 그거를 묘사한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네요. 넥슨의 국민 게임들은 김정주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 건 아닌가 봐요. 그는 주로 회사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김정주는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게임 비즈니스, 좋은 게임, 잘 팔릴 게임, 뭐 흥행성 있는 게임을 누구보다 빨리 발굴하고 또 그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선택해서 그게 돈 되게 게임을 비즈니스를 키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봤자 중국의 그 게임 회사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안타깝죠. 뭐 그 규모 탓이긴 하겠지만 네. 책에 김정주는 송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동기 친구, 베프 오프 베프. 또한 그는 책에서 넥슨에 대해 이렇게 자평해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넥슨은 아직 조그만 회사에 불과합니다. 넥슨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리더니까 리더답게 행동하라고 하면 그건 인정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넥슨은 체력도 맷집도 턱없이 부족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반세기 된 회사 닌텐도에 비하면 체력이 훨씬 떨어지는 회사라고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1년 차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지닌 회사라는 거죠. 어디 가서 사고 한번 잘못 치면 망가질 수도 있는. 네, 철저하게 게임 비즈니스로 게임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회사를 직접 경영했냐 보다는 전문 경영이라는 친구들을 다 하고 본인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최대 주주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100% 지분을 가진 거의 김정주 가족 회사라고 할 정도로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더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역사가 있는 EA라는 게임 회사를 언급하며 그건 게임의 완성도를 넘어선 게임 회사의 저력 덕분이거든요. 조직원과 게이머들한테 널리 공유된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같은 게 있죠. 그게 회사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특정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술력 차이가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가치를 잊어버리면 회사는 끝나는 거죠. 이건 사실 기술도 아니죠. 회사가 몸으로 익힌 것들이라서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넥슨의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넥슨은 스스로 가치를 내세울 수 없는 회사고 넥슨의 가치는 돈으로서만 환산되고 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서만 확인되는 것 외에 넥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돈 이꼴 넥슨이니까 돈선이라는 이야기를 받는 거지 코흘리계의 뭐 용돈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어서 돈선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넥슨은 돈 버는 거 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는 회사인데 대개는 게임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술력, 자기들이 뭐 인기 있는 게임 이거를 이야기하지 게임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뭐 대중의 인기나 그것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것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게임 회사 특히 넥슨이나 NC나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들은 돈이 장땡이고 돈만 벌면 된다. 돈 버는 거 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자는 가장 이 천박한 자본주의 원단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보여주고 또 그것이 젊은 세대가 저희 나이에 보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서 더 아래 세대 친구들이 이전에 뭐 경제개발 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농경사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꾸자 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새로운 사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써자라는 그 자본주의의 원단을 보여주는 이제 이거를 미국 사회에 비하면
미국의 시대의 배경에서 도금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미국이 소위 말해서 남북전쟁, 미국의 내전이라고 하는 남북전쟁이 끝난 188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끝나는 1915년에서 20년, 보통은 1914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한 4, 50년, 50년 정도를 언급하는 시기. 50년 조금 더 되렸나? 그걸 도금시기라고 하는데, 도금이라는 건 금박으로 휘황 번쩍하게 했는 그 시기를 언급하는데, 그거는 돈만 벌면 장땡이야 해서 돈 벌고 엄청난 돈을 버는, 우리가 아는 앤드류 카네기, 골드만 삭스, 이런 사람들이, 또는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시기가 그 도금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금 시기를 그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사회의 문화나 이 사회의 존재 이유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거를 아주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본인이 기업 팔아가지고, 자기 기업 팔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다음에 각 도시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선사업, 기업가가 자선사업을 하는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듯이, 단순히 기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나의 존재 이유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김정주 이사는 넥슨이 돈슨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은, 돈슨 이후에 어떻게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본인의 삶의 존재 이유를,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넥슨만의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이란 이 표현을 할 때는 그분 마음은 진짜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회사 삶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중학생 때부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던 김정주 씨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가 만든 회사에는 김정주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구체화시켜 자신들만의 가치를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자살한 걸 보면 어쩌면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 회사를 자기 대신 경영하고 운영하는 쫄과 같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김정주 이사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탐색하고 또 그거를 공유하면서 회사 넥슨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필요성이나 그 활동은 김정주 이사가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넥슨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라는 그 가치를 먼저 정립함으로써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이 교주의 존재가 있으면서 그 교리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 전수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2의 창업,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러면서 10년 동안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삼성이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100배, 진짜 옛날에는 소니하고 삼성을 비교하면 삼성이 소니하고 저희를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소니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삼성 직원이 이 동경에 출장 가면 가장 먼저 들르는 데가 소니 전시관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우리는 언제 이런 회사가 되나, 그러면서 그거 사진 찍어 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던 시절이 1980년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갔을 때는
삼성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죠. 소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소니의 몇 배, 몇십 배의 회사로 성장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 그것이 삼성의 가치가 뭐고 또 이건희 회장이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끊임없이 그분은 내 자식이 내 경영을 이어받으라는 그런 또 열망에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왜 사냐 몰라요 이렇게 되는지 않았을까 싶는 거죠. 뉴스를 통해 들은 유가족의 입장, 제 눈에는 좀 특이했습니다.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만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악화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려 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답니다.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 그렇다면 김정주의 죽음은 가족이 먼저 한 게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전해 들었을 수 있겠고 그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진짜 거의 저 수준으로 이 글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분이네요. 네, 유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더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돼서라고요. 게다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라는 이 표현 참 이상합니다. 관찰자가 관찰 내용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뿐인 남편, 한 분뿐인 아버지가 고통받는 걸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할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유가족의 표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이 그냥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우아하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박사님, 김정주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혹시 우울증을 치료한다며 그가 복용하던 항우울제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사실 진짜 아까 여러 가지 자살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찍으라면 혹시 김정주 씨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항우울제가 자살 충동을 일반 사람보다 5배에서 10배로 올리는 그 효과, 그 약발 효과를 분명히 받고 본인이 그 약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살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거고 미국이니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와이라고 하는 거로 봐서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울증에 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분들 거의 자살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본인들이 자살을 치료한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진짜 국가나 진짜 권위 있는 기관이 나서서 특히 의료진들을 배제한 상태로 다른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는 꼭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자살과 관련된 거는 의사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은 자살의 원인이다 이래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이런 희한한, 그런데 사실은 항우울제 처방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살을 5배에서 10배 이상 이 자살 충동을 높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이 셌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 또는 우울증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의 명약, 마음의 비타민이라는 프로작조차 자살률을 8배 이상 올리고 자살 시도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 2위 부자의 죽음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일부 한국인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진짜 난감하네요. 박사님, 김정주 씨의 자살이 2022년에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돈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죽는 게 답이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김정주 씨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주 씨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김정주 씨는 더욱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상으로 아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쩌면 아까 제가 가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2년 전에라도 나눴으면 김정주 씨는 지금 진짜 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그런 대통령으로 또 본인의 또 다른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김정주 씨하고 그런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김정주 씨는 결코 정치 활동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주 씨하고 가장 친한 송재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사회적인 의식도 있고 진보적인 감각도 있지만, 본인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지 엉뚱한 거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본인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극제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굳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항우울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질문일까요? 예, 너무 늦어버린 질문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김정주 씨와 비슷한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예술가들이라도 더 이상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또는 주위 사람들이 너 우울증이야 이런 식의 병명을 받으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그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스스로 아주 잘 해결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항상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내 마음의 아픔 해결법. 이 책은 우리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PI 소개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황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고 하는 황상민이 사실 만든 성격 검사다 이건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름을 붙여낸 다음에 WPI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 이름을 갖다 붙이냐. 되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검사를 만들든 하면 누구 거를 가져오는 거, 특히 외국에서 가져오는데, 근데 저거 만들었으니까 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PI를 통해서 각 개인이 지닌 성격 특성이 삶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관계를 어떤 심리 상태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또는 연애 오락 프로에서 개인의 성격을 안다 이래가지고 MBTI 검사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MBTI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검사고 그 검사 자체를 그냥 재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MBTI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이해, 또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MBTI라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격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성격 검사가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똑같은 칼인데 여러분들 칼에는 이 명가의 칼도 있고, 또 그냥 시장바닥에서 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칼도 있고, 근데 그 칼이 잘 안 들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때 모든 칼은 다 똑같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칼인가, 또 그 칼이 어떻게 만들어진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효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WPI 보면 MBTI는 그냥 시중에서 이 파는, 어느 길거리에서 파는 이 흔한 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WPI는 진짜 제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각각의 목적에 있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WPI 워크샵 초급, 중급, 고급을 듣고 사례 분석 세미나를 듣고 또 상담 실습을 하고 전문가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자격증을 얻으신 분은 본인이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자격증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막상 그 상담을 내가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또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마치 의대 6년 과정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의사 자격증을 딱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환자 딱 보고 병 진단하고 환자 오면 칼 들고 수술도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실제로 환자를 보면 무서워요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사실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의사가 되는, 직접 환자를 접하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뭐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본인이 환자를 조금 볼 준비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개원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대형 병원에 취직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난 자격증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상담 실습까지 다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는 거는 마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진짜 또 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숙련된 사람으로, 아니면 내가 하는 상담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상담 코칭 전문가 이 지도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마치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이 WPI 상담 코칭 자격증 과정이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WPI는 자기평가, 타인평가라는 두 가지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초급 과정이 자기평가에 대한 거라면, 이제 중급 과정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하는 타인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고급 과정, 이 프로파일과 복합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고급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상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례 분석 세미나, 그 다음에 상담 실습, 뭐 이런 것들 오늘 설명 여러분 쭉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들었으면 오늘 이제 WPI 상담 코칭 초급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누구를 위한 WPI인가?
현재보다 더 나은 자기 모습을 꿈꾸는 사람, 직장 내 인간관계의 핵심을 파악하고 싶은 사람, 자신과 타인의 성격에 관심이 많은 사람, 현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 더 행복한 삶을 살길 희망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돕고 싶은 사람,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용도 있다는 거, 좋은 이야기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먼저 WPI를 이해하기부터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